잠시 후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밤 당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깊고 깊은 남해낭하의 바다 및 그곳에는 인간의 시간이 닿지 않는 용궁이 있었다.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거대한 조개 껍데기로 지붕을 얹은 궁전. 그곳은 장엄했으나 늘 차가운 고요함이 감돌았다. 빛 한 줄기 없는 심해의 푸른 빛은 모든 것을 시리도록 투명하게 만들었다. 이곳을 다스리는 이는 용왕이었다. 그는 바다의 질서를 상징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취하는 것은 순리이며 감정은 그 순리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거품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용왕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그중 막내 공주 아람은 유독 달랐다. 아람은 다른 공주들이 반짝이는 해파리나 진주의 마음을 빼앗길 때 홀로 바위 틈에 숨어 작은 물고기들의 슬픈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특별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픔을 잠재우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강압적인 마법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었다. 용궁의 법도는 엄격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왕의 군사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한 사냥의식을 거행했다. 날카로운 창과 그물로 무장한 그들은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며 용왕의 권위를 드러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냥의식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상어떼가 공포에 질린 물고기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창이 번뜩이고 작은 생명들의 두려움이 물결을 타고 아람의 마음에 전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람은 차가운 궁전을 나와 혼란스러운 사냥터 한가운데로 헤엄쳐 나갔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슬픔과 위로가 담긴 간청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던 바닷물을 부드럽게 감쌌다. 창을 치켜들었던 군사들이 잠시 멈칫했다. 포식자들의 살기등등한 움직임이 느려졌다. 공포에 질려있던 작은 물고기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만든 평화로운 막 안으로 모여들었다. 사냥이 멈췄다. 그때였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용왕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어라, 아람! 용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딸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자비 대신 차가운 실망감이 어렸다. 너는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약한 자를 감싸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 그 감정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아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바마마,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힘으로 얻은 질서는 공포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용왕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막내딸의 고집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따뜻함에 분노했다. 네가 그토록 믿는 그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저 위 인간들의 세상에서 직접 배워보아라. 용왕은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바다 공주의 지위,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름다운 지느러미까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목소리가 차가운 육지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을지 시험해 보거라. 네가 육지의 혹독함을 깨닫고 진정한 힘의 의미를 알게 되는 날,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거대한 물의 소용돌이가 아람을 감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갑고 어두운 물줄기에 휩쓸려 받아 위로 미지의 세계로 쏘아 올려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람은 거친 모래의 감촉에 눈을 떴다. 숨이 막혔다. 심해의 무거운 수압 대신 가볍지만 낯선 공기가 폐를 핥히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축축한 피부에 와닿았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추위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꼬리 대신 생긴 두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낯설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귀를 때렸다. 용궁의 고요함과는 너무도 다른 소란스럽고 거친 세상이었다. 여기는 육지였다. 아버지가 말한 혹독한 세상이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다시 쓰러졌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부서졌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모래 위에서 낯선 세상의 공기를 느끼며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아람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희미한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노인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마른 몸의 할머니였다. 손에는 미역을 담는 망태기가 들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그날도 새벽같이 미역을 따러 나왔다가 파도에 밀려온 이방인을 발견한 것이다. 할머니는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파도에 시달린 듯한 얇은 천조각을 걸친 채 쓰러진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할머니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그저 측은함이 어려 있었다. 아람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인간은 두려운 존재라고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는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다. 대신 할머니는 투박하고 거친 손을 아람에게 내밀었다. 그 손은 바닷물과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다. 아람은 망설이다가 차갑게 식은 자기 손을 그 손 위에 얹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힘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힘들었다. 아람의 두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의 집은 바다가 겨우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흙으로 만든 벽, 낡은 지프로 엮은 지붕, 용궁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누추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람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온기였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흙벽, 그리고 방바닥을 데우는 아궁이의 따뜻한 기운, 낯설지만 포근한 공기였다. 집안에는 밥 짓는 연기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알 수 없는 향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였다. 할머니는 아람에게 마른 무명 옷을 건네주었다. 뻣뻣하고 거친 옷이었지만 젖은 몸에 닿는 감촉은 따뜻했다.
아람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할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여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그릇에 담긴 흰죽이었다. 아람은 숟가락을 쥘 힘도 없어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또 아무 말 없이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아람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아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기분 좋은 뜨거움이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쌀죽이었지만 그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2숟갈, 3숟갈, 죽이 들어갈수록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었다. 심해의 차가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온기였다. 죽그릇이 비워질 무렵 아람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할머니는 그녀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그리고 창고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덮어주었다. 이불은 낡고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이 오히려 아람을 안심시켰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거친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금 아람은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흙벽이, 따뜻한 방바닥이, 그리고 묵직한 소미불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아람은 용궁의 넓고 차가운 진주 침대를 떠올렸다. 그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거대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포근함을 준 적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약초를 다려주었다. 아람이 겨우 몸을 추스르고 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름이 무엇냐? 아람은 망설였다. 아람은 바다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척박한 세상에 피어난 꽃이라. 세화라 부르마. 세상의 꽃, 세화.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었다. 세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구수한 죽 냄새 속에서 버림받은 바다의 공주는 세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 무엇에도 위협받지 않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조용히 흘러갔다. 세화가 순자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한 계절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무태 시간은 용궁과는 달랐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단순하지만 정직한 흐름이었다. 세화는 천천히 회복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순자 할머니가 하는 일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법,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법, 그리고 낡은 그물을 깁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손은 용궁의 공주였을 때와는 달리 투박해졌지만 그 거친 감촉이 싫지 않았다. 세화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사를 표했다. 순자 할머니가 물질을 하러 나갈 때면 그녀도 작은 망태기를 들고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세화가 바다를 무서워할까봐 만류했지만 세화는 얕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다는 그녀를 추방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다. 세화는 할머니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어 자라는 상처에 좋은 용의 수염이라는 해초, 그리고 물결이 잔잔한 날에만 얼굴을 내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달빛 이끼 같은 것들. 그녀가 망태기 가득 낯선 해초들을 가져온 날,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아가, 이것들은 먹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낡은 절구를 가져와 용의 수염 해초를 찍기 시작했다. 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진액을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등에 살며시 발랐다. 바닷물에 쓸려 생긴 상처였다. 이것은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세화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상처가 눈에 띄게 아물었다. 그렇게 세화는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따뜻함으로 초가집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굳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무리하게 물질을 한 탓에 지병이던 허리 통증이 도졌다. 아이고 허리야. 할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식은땀이 맺히고 고통의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세화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가 아는 해초들은 지금 이 비바람 속에 구할 수 없었다. 세화는 할머니의 곁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용궁에서 상처 입은 작은 물고기들을 위로할 때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노래가 아니었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파도가 모래를 쓸어안듯 깊고 부드러운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추방당한 후 두려움에 닫혀있던 그 목소리, 세화는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순자 할머니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는 것이 보였다.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다. 아가, 목소리가 참 곱구나.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평생 처음인 듯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세화는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자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뜻하게 부서지는 시간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집 살인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약재가 담긴 상자를 맨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의 젊은 사내였다. 마을의 젊은 의원 민준이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의수를 공부했으나 벼슬이나 부귀영화 대신 의원이 귀한 이 바닷가 마을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한 달에 몇 번씩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살폈다. 할머니, 기침에 좋다는 약재를 좀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방 안에 들어서다 멈칫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 곁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세화였다. 세화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마치 겁먹은 동물처럼 몸을 움츠렸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 저는 이 마을 의원인 민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뵈러 왔는데 혹 할머니의 손녀이신지요? 세화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그때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민 의원, 여기까지 웬일인가. 보다시피 아주 잘 잤네. 어젯밤에는 이 아가 덕분에. 할머니는 세화가 노래를 불러준 이야기를 하려다 세화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저 이 아가 덕분에 밤새 편안했다고만 말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안색이 평소보다 훨씬 좋은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진맥은 한 번.
그는 약 상자를 내려놓고 할머니의 맥을 짚었다. 그때 그의 눈이 한쪽에 놓인 망태기에 멈췄다. 망태기 안에는 세화가 어제 얕은 바다에서 가져온 해초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혹시 달빛 이끼가 아닙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해초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의서에서만 보던 귀한 약재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다스리는 데 쓰인다고. 아니,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세화를 바라보았다. 세화는 그저 말없이 민준을 쳐다볼 뿐이었다. 민준은 세화의 맑고 깊은 눈을 마주했다. 그 눈은 무언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닫혀 있었다. 할머니, 혹시 어젯밤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준 것이 이 약초입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약초도 약초지만 이 아가 목소리가 꼭 약초 같았지. 노래를 불러주는데 글쎄 아픈 것도 있고 잠이 솔솔 오더란 말이야. 민주는 세화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어젯밤 할머니의 집을 지나치며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던 노랫소리를 떠올렸다.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소리마저 잠재우는 듯한 평온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이 병든 몸을 고친다면 저 여인의 목소리와 저 신비한 해초는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세화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경계심을 풀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저는 약초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가씨께서 알고 계신 이 바다 약초들에 대해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화는 민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호기심은 있었지만 욕심이나 악의는 보이지 않았다. 맑고 고든 눈빛이었다. 세화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가 무태서 맺은 두 번째 인연,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 마당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고 약 상자에서는 은은한 약재 냄새가 퍼져나왔다. 세화가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인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작은 약방여로 세화를 데려갔다. 약방은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방 안은 잘 말린 약초들의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다. 햇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와 가지런히 정리된 약재 상자들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세화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용궁의 차가운 화려함과는 다른 생명을 다루는 공간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에게 의서를 보여주었다. 그림으로만 그려진 이름 모를 바다 식물들. 이것이 달빛 이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가씨께서 가져오신 것이 맞더군요. 세화는 민준이 가리키는 그림을 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태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구에 용의 수염을 찧어 만든 연고를 가리키며 그것이 피부의 상처뿐만 아니라 화기를 다스리는 데도 쓰인다고 손짓으로 설명했다. 민주는 세화의 손짓과 눈빛을 보며 마치 오래된 지혜의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세화가 알려준 해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원이었고 그녀는 바다의 약초꾼이었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따뜻했던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일교차가 커지자 바닷가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잔기침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큰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기침은 밤이 되면 더 심해졌고 아이들의 여린 숨소리를 거칠게 만들었다. 부모들은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을 안고 밤을 지새웠다. 민주는 바빠졌다. 그는 산에서 구해온 도라지와 배를 달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기침은 쉽게 멎지 않았다. 바닷바람에 섞인 무태약초로는 다스리기 힘든 어떤 찬 기운 탓인 듯했다. 민주는 며칠째 밤을 새우다시피 약방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미간에는 근심이 어렸다. 그날 밤 세화는 순자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민준의 약방을 찾았다. 할머니가 갓 쪄낸 고구마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약방 안 늦은 시간까지 등불이 켜져 있었다. 민 의원님, 세화는 이제 제법 또렷한 무태말로 그를 불렀다. 민주는 약재를 고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세화를 보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화 양, 이 늦은 시간에 할머니께서 보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요. 세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내려놓고 약방 한 구석에 쌓인 도라지 뿌리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기침 때문이죠. 네, 약을 써도 차도가 더딥니다. 밤바람이 아이들의 목을 핥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궁에서도 환절기면 어린 물고기들이 비늘병을 앓곤 했다. 그때마다 어이들은 바다 깊은 곳에 산호 이슬과 별 모래를 섞어 약을 만들었다. 산호 이슬은 무태 없었다.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효능을 내는 것이 있었다. 민 의원님, 혹시 저를 믿으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세화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와 그녀의 맑은 눈을 비추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지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믿습니다, 세화 양.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주실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라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무태 공기는 차가웠고 짙은 해무가 바다를 덮고 있었다. 민주는 세화를 따라 횃불을 들고 갯바위로 향했다. 물이 빠진 갯바위 틈, 그곳에 해물을 머금고 자라나는 푸른빛의 해초가 있었다. 산호 이슬과 닮은 하지만 무태 이슬을 맞고 자라나는 해초였다. 세화는 그것을 새벽 이슬풀이라 불렀다. 두 사람은 새벽 이슬풀과 민준이 산에서 캐온 따뜻한 성질의 뿌리, 약초 생강나무 뿌리를 가지고 약방으로 돌아왔다. 세화는 두 가지 약재를 낡은 옹기 약탕기에 넣고 정성스럽게 불을 지폈다. 민주는 그녀가 하는 방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의서에는 없는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방식이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맵싸하면서도 바다 내음이 섞인 오묘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세화는 따뜻한 찬물을 작은 잔에 담았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과 세화는 약차를 들고 기침이 가장 심하다는 막내 어부의 집을 찾았다. 아이는 셋이나 되었고 모두 콜록거리며 잠을 설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새와를 보고 경계하며 뒤로 숨었다. 약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들아, 좋은 약이란다. 어서 마시렴. 아이의 어머니가 달래보았지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마시지 않으려 했다. 민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세화가 조용히 아이들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를 재워주었던 자장가였다. 깊은 바다가 속삭이는 듯한 고요하고 따뜻한 울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거친 기침소리 사이로 새와의 노래가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칭얼거림을 멈추고 젖은 눈으로 새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새와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따뜻한 약차가 담긴 잔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괜찮아. 따뜻하단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열리고 약차가 한 모금 넘어갔다. 새와는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약을 먹였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다. 그저 새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얌전히 약을 받아 마셨다. 민주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의원이었다. 그는 약초의 힘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약초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치유였다. 약초가 아이의 몸을 다스린다면 새와의 목소리는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약을 먹기 싫어하던 공포, 아파서 서럽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날 밤 기침 소리로 소란스럽던 어부의 집에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새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약 기운이 퍼지는 따뜻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준과 새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새와 양, 고맙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분명 그럴 겁니다. 민준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약초만이 아닙니다. 새와 양의 목소리도 함께요. 저는 오늘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새와는 민준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용왕인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나약함이라 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뭇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먹게 하고 누군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있었다. 따뜻한 약차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다. 새와는 그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고요한 밤길을 걸었다. 아이들의 기침소리가 잦아들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 뒤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 파문은 새와의 특별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병이 나은 뒤에도 새와를 따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넋을 잃었고 그녀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어야만 잠이 들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인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종종 나약해지는 법이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사람을 홀리는 무언가가 있어 약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노래 때문은 아닐까.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순박했지만 동시에 바다처럼 거칠고 미신을 두려워했다. 그들에게 새와의 목소리는 치유가 아니라 요술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다. 안악들은 순자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애써 눈길을 피했다. 새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왁자지껄하던 대화가 뚝 끊기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세화에게 노골적으로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그것은 차가운 소외감이었다. 세화는 그 침묵을 느꼈다. 무태에 처음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차갑고 혹독한 공기였다. 그녀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성난 파도 소리처럼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다시 말이 없어졌다. 노래는커녕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약방에도 가지 않고 해초를 캐러 바다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초가집,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그 작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단단한 조개 껍데기 안에 숨어버린 여린 속살처럼 순자 할머니는 그런 세화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밭에서 가져온 물을 깎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바람이 불면 소나무는 그저 서 있을 뿐이지 바람과 싸우려 들면 가지가 부러지는 법이야. 민준 역시 마을의 분위기를 눈치챘다. 약방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은 그가 요사스러운 여인과 어울린다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민주는 답답했다. 그는 의원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오랜 편견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세화가 약방에 나타나지 않자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해가 저물 무렵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등불을 켜지 않은 채 세화는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세화 양, 민준의 목소리에 세화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저는 원래 혼자였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세화 양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숙해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세화의 앞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새와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것이 요술이든 아니든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있고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지금 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의원입니다. 저는 약초가 병을 고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와 양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새와의 움츠린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다. 새와 양의 목소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강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있고 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약을 거부할 때, 부모가 느끼는 그 절박한 마음에 새와 양의 목소리가 가닿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괜찮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새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지 마십시오. 그날 밤 민주는 마을 광장이라기엔 너무 작은 그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넓은 공터에 사람들을 모았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의원이었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횃불 아래로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세화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었다. 민주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기침병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이 나았습니다. 그것은 새벽 이슬풀이라는 귀한 약초 덕분입니다. 그 약초는 세화양이 아니었다면 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약초였군. 하지만 민준이 말을 이었다. 약초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약을 거부하며 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화양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아이들의 몸만 보았지 약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화양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그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요술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다정함입니다. 힘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다정한 목소리를 내어준 것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횃불 타는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바닷가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배가 부서졌어. 최의 영감이 아직 못 나왔어. 순간 광장이 술렁였다. 늦은 시간까지 홀로 조업을 나갔던 늙은 최의 영감의 배가 갯바위 위에 부딪힌 것이었다. 몇몇 젊은 어부들이 횃불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물에 흠뻑 젖은 최 영감을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자신의 부서진 배 조각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내 배, 내 전부가. 최 영감은 늙은 어부였다. 배는 그의 생계수단이자 평생의 친구였다. 그는 차가운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절망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때 세화가 나무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가 또 노래를 부를까? 세화는 최 영감 앞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감님, 최 영감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배를 이루신 것은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 배가 영감님께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영감님, 바다는 배를 가져갔지만 영감님을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저 평범한 말씨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민준이 말했던 공감이 담겨 있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힘, 배는 다시 만들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감님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 영감은 세화의 맑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어부들을, 그리고 민준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부서진 배 대신 살아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먼! 내가 살아있구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노인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세화의 힘은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따뜻함이었다. 민준이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세화 양입니다. 수군거림은 멎어 있었다.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이해가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세화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이 그렇게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최영감의 일이 있은 후 세화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 세화는 다시 민준의 약방을 찾았다. 이제 그녀는 숨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약초를 다듬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민준이 몸의 병을 진맥하는 동안 세화는 환자들의 지친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의원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세화 앞에서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세화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바다의 고요함에 대해, 혹은 무태 작은 들꽃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약이 되었다. 약방일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약재를 정리하고 다음날 쓸 약을 미리 다려놓다 보면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리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어느 날 밤 약재 정리를 끝낸 민준이 피곤한 듯 어깨를 두드렸다. 세화는 말없이 일어나 그가 늘 마시던 따뜻한 국화차를 우려냈다. 은은한 향기가 작은 약방을 가득 채웠다. 늘 고맙습니다, 세화양. 민준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민준은 찻잔을 든 채 등불에 비친 세화의 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진주처럼 맑고 깊은 눈이었다. 세화 양은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했다. 세화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에 옅은 홍조가 번졌다. 그날 밤 세화는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췄다. 민준이 등불을 들고 그녀를 바래다 주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세화에게 보름달은 특별한 의미였다. 용궁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모든 바다 생물들이 모여 달빛을 찬미하는 축제를 열었다. 달빛이 바다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차가운 물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덮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화는 뭇에서 맞는 몇 번째인지 모를 보름달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둥근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다.
그리움이었다. 차가운 아버지가 계신 용궁이 아니라 그녀가 속했던 그 깊고 푸른 바다, 그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와 양,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준이 그녀의 침묵을 읽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새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던 사람. 편견 속에서 자신을 꺼내준 사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비밀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 민의원님, 예, 새와 양, 저와 잠시 바닷가에 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빛이 은가루처럼 부서지는 밤의 해변을 걸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섞여들었다.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 이르자 세화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용궁에서 추방당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이었다. 민 의원님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새와 양은 그저 새와 양이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분입니다. 새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주 느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무태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 고향은 저 깊은 바닷속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용궁이라 부르지요. 세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저는 용궁의 공주였습니다. 제 이름은 아람이었지요. 저는 제 목소리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다가 이곳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나약함이라 불렀던 일, 무태 버려져 차가운 공기에 떨었던 일,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죽 한 그릇에 구원받았던 일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민주는 세화의 발이 담긴 바다를,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밤하늘의 보름달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의원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토록 맑고 진실된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세화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대답이었다. 세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거나 무서워하거나 혹은 미쳤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신비한 정체가 아니라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 민준이 세화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세화 양? 아니, 아람공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세화입니다. 아람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화 양, 민준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세화 양이 바다의 공주였든 혹은 그저 길을 잃은 여인이었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바닷바람에 어깨를 떨고 있는 세화에게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세화를 감쌌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세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의원이지만 정작 제 마음의 병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늘 무언가 공허하고 차가웠지요. 하지만 새와 양을 만나고 저는 다시 따뜻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와 양은 저에게 닫힌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그 어떤 의서보다 귀한 가르침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니 저에게는 새와 양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곁에 머물러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심이 담긴 민준다운 고백이었다. 세화는 민준이 덮어준 외투를 여몄다. 외투에서는 그에게서 늘 나던 쌉쌀한 약초 냄새와 따뜻한 햇볕 냄새가 났다. 그녀는 차가운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세화는 민준을 향해 무태온 이후 가장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보름달빛 아래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고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고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 세화와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고 그 사실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세화는 이제 바닷가 마을의 온전한 일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굴러온 돌이나 신비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세화양이었고 민 의원의 곁에서 묵묵히 아픈 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준의 작은 약방은 조금씩 변해갔다. 이전에는 약초 냄새와 쓴 약 다리는 연기만 가득했던 곳이라면 이제는 그곳에 사람들의 온기가 더해졌다. 민주는 여전히 의원으로서 몸의 병을 돌보았다. 그는 정확하게 진맥하고 알맞은 약을 처방했다. 그리고 세화는 그 약방의 마음을 돌보았다. 그녀는 약방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순자 할머니가 쓰지 않는 오래된 돗자리를 가져와 깔고 자신이 바다에서 주워온 예쁜 조약돌과 말린 꽃들로 장식했다. 그곳은 목소리의 집이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약을 지으러 왔다가 그 돗자리에 앉아 세화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 더 많았다. 자식을 무트로 떠나보낸 노인, 배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한 어부, 시집살이가 고된 젊은 아낙. 세화는 그들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들의 슬픔과 불안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판단이나 비난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공감만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꺼내놓았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성미가 급한 두 어부가 약방으로 삿대질을 하며 들어왔다. 금을 놓는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다. 아니, 거긴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쓰던 자리인데. 무슨 소리? 작년에 나한테 양보한다고 하지 않았나? 민준이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의 기세는 등등했다. 약방의 평화가 순식간에 깨졌다. 그때 돗자리에 앉아
약초를 다듬던 세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두 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고함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잠시만,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하시지요. 두 분 다 바다에서 거친 바람을 맞고 오셔서 마음이 많이 성이 나신 듯합니다. 세화는 민준이 아침에 끓여둔 마음을 진정시키는 대추차를 두 잔 따라 내밀었다. 두 어부는 세화의 차분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면서도 마지못해 찻잔을 받아들었다. 김 영감님, 세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압니다. 아버님의 흔적이 남은 곳이니까요. 그리고는 박 영감을 바라보았다. 박 영감님도 억울하시겠지요. 약속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세화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 분이 이렇게 다투시는 모습을 저 넓은 바다가 본다면 무엇라 할까요? 바다는 두 분 모두에게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한 뼘의 자리를 두고 평생의 이웃을 이루시는 것이 과연 그 자리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일까요? 그녀는 용궁에서 배웠던 웅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웅변이 아니었다.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웅변이었다. 두 분이 고함을 지르시는 동안 두 분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고 아파 보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분이 아프신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두 어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손에 든 찻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성난 마음이 그 김을 따라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영감이 먼저 헛기침을 했다. 내가 말이 심했네. 미안하네, 박 영감. 아닐세. 나도 너무 내 생각만 했구먼. 두 사람은 머쓱하게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세화는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화가 가진 힘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고와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약방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목소리의 집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약방 앞마당에 모여들어 세화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세화는 아이들에게 바닷속 용궁 이야기, 용감한 거북이 장군 이야기, 그리고 무태의 작은 풀꽃이 겨울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머나먼 상상의 세계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스르르 잠이 들기도 했다. 약방에서는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났다. 민준이 새로 들여온 의서에서 나는 묵은 종이 냄새, 처마 밑에 매달려 마르기를 기다리는 약초들의 향긋한 냄새, 세화가 아이들을 위해 구워주는 작은 감자들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세화의 나지막하고 평화로운 목소리. 세화는 더 이상 자신이 추방당한 공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웃들의 다툼을 화해시켰다. 그녀의 삶은 용궁에서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소박했다. 낡은 초가집, 거친 삼배옷, 손에 밴 흙냄새와 약초 냄새.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지금처럼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빼앗으려 했던 혹은 나약하다고 불렀던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진짜 힘은 누군가를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곁에 머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연결의 힘이었다. 따뜻한 등불이 켜진 약방. 세화는 약재를 정리하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목소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었다. 세화가 뭇해서 자신만의 집을 일구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저 깊고 차가운 바다 아래 용궁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용왕은 텅 빈 딸의 궁전을 바라보았다. 세화, 아니, 그가 부르던 아람이 떠난 후 용궁은 더 차갑고 적막해졌다. 아람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용궁의 모든 소리가 그저 소음처럼 느껴졌다. 신하들의 아첨도, 승리를 자축하는 풍악 소리도 더 이상 용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는 힘과 권위로 바다를 다스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까? 처음에는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나약한 감정을 힘이라 부르던 어린 딸에 대한 분노.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분노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이내 후회로 변해갔다. 그는 딸의 목소리가 그립다기보다 그 목소리가 담고 있던 온기가 그리웠다. 나약하다고 여겼던 것이 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었을까? 용왕은 더 이상 옥자에 앉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위엄을 상징하는 용포를 벗었다. 그리고 수천 년 묵은 이무기의 가죽으로 만든 허름하고 늙은 어부의 모습으로 몸을 감쌌다. 그는 무트로 향했다. 자신의 딸이 추방당했던 그 낯선 땅으로. 바닷가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용왕은 늙은 어부의 모습으로 어망을 손질하는 척하며 마을 어귀에 앉았다. 무태의 공기는 낯설었다. 바다의 짠 내음과 흙의 냄새가 뒤섞인, 그리고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났다. 그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소박한 냄새였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세화였다. 용왕은 숨을 죽였다. 그의 딸은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은 공주가 아니었다. 거친 삼배옷, 바람에 그을린 뺨, 맨발에 가까운 집신. 누가 보아도 평범한 어촌의 안악이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용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조용히 세화의 뒤를 따랐다. 세화는 민준의 약방으로 향했다. 용왕은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의 딸은 약초를 빻고 있었다. 약방 안에는 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세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노래가 아니었다. 그저 다정한 말 몇 마디였다. 괜찮아, 아가. 조금 따끔할 뿐이야. 금방 나을 거란다. 그러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세화의 눈을 올려다 보았다. 용왕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권위도 힘도 마법도 아니었다. 그저 목소리였다. 자신이 그토록 나약하다고 멸시했던 힘없는 목소리. 저녁이 되자 세화는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용왕은 그 초가집을 바라보았다.
용궁의 화려함에 비하면 먼지나 다름없는 누추한 곳. 그런데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세화가 순자 할머니에게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화는 오늘 약방에서 있었던 일, 아이가 울음을 그쳤던 일, 그리고 내일은 날이 좋을 것 같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주 아람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용왕은 깨달았다. 자신은 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지위, 궁전, 안락함. 하지만 딸은 이곳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얻었다. 따뜻한 집, 다정한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밤이 깊어졌다. 약방 일을 마친 민준이 세화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마당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늦도록 그치지 않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세화는 민준과 눈을 맞추고는 조용히 옆집으로 향했다. 젊은 어미가 아이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보챈다는 것이었다. 세화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궁의 노래가 아니었다. 이곳 무태서 배운 순자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소박하고 단순한 가락이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바람도 자고 별도 자고. 용왕은 담벼락에 기댄 채 그 노래를 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파도를 잠재우는 힘은 없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상대를 복종시키는 권위는 없었다. 하지만 지친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고른 숨소리만이 밤공기를 채웠다. 용왕은 자신도 모르게 늙은 어부의 거친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을 느꼈다. 눈물이었다. 수천 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짜디짠 바닷물이 아닌 뜨거운 눈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나약하다고 추방했던 딸은 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용왕은 더 이상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이 행복을 눈에 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차갑고 외로운 용궁을 향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딸의 자장가 한 자락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온기를 남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용왕은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날이 밝을 때까지 늙은 어부의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었다. 아침 물안개가 걷히고 세화가 바닷가로 나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줄 약초를 캐기 위해, 그리고 바다의 아침 인사를 건네기 위해 매일같이 해변을 찾았다. 그녀는 해변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낯선 노인을 발견했다. 세화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밤새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았을 노인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밤새 이곳에 계셨던 건가요? 용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이 아침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맑은 눈에는 무태의 때가 묻지 않은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바다에서 온 늙은이요. 용왕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시장하시다면 제게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있습니다만 세화가 품에서 작은 죽통을 꺼내려 했다. 순자 할머니가 아침에 챙겨준 그녀와 민준의 몫이었다. 용왕은 손을 저었다. 나는 이곳에 딸을 찾으러 왔소. 따님을요. 그렇소. 아주 오래전에 내 고집 때문에 집을 나갔지. 내 딸도 당신처럼 아주 맑은 목소리를 가졌소. 세화는 노인의 슬픔 젖은 눈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소. 용왕이 세화를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더군. 아주 행복해 보였소. 내가 줄 수 없었던 것을 누리고 있었소. 세화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노인의 거친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용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무태 세화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어르신 따님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요? 비록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그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겠지요. 용왕은 자신의 손을 잡은 따뜻하고 작은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손은 이제 더 이상 용궁의 차가운 보석을 줄 손이 아니라 무태 따뜻한 흙과 약초를 만질 손이라는 것을. 아가씨, 용왕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약에 말이오?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 돌아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내 딸이라면 돌아오겠소. 세화는 질문의 의도를 몰랐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용궁을 생각했다. 화려했지만 외로웠던 곳, 그리고 지금의 삶을 생각했다. 비록 누추한 초가집이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순자 할머니의 온기가 있었다. 비록 매일 약초를 캐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민준의 다정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밥 짓는 연기 냄새. 세화는 노인을 바라보며 아주 맑고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부귀영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제가 머물 곳,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웃들. 저는 이곳이 제 집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용왕은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다.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딸을 잃었지만 동시에 딸의 행복을 확인했다. 그렇구려. 당신 딸도 꼭 당신처럼 대답할 것 같소.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맙소, 아가씨. 낯선 늙은이의 말벗이 되어 주어서 그는 세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 바다의 왕이 무태 평범한 여인이 된 자신의 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용왕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세화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배웅했다. 노인은 바다에 이르자 물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바닷가 마을에는 이상하고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졌. 어부들의 그물에는 매일같이 딱 먹을 만큼의 물고기들이 가득 찼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웠다. 갯벌에는 약초로 쓸 수 있는 해초들이 지천으로 깔렸고
마을의 우물에서는 단맛이 도는 맑은 물이 솟아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정한 기적이라 불렀다. 누군가가 마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내려준 선물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렀다. 순자 할머니는 세화와 민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들듯 세상을 떠났다. 민준의 작은 약방은 이제 제법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민준은 여전히 의원이었고 세화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의 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민준과 세화는 두 손을 꼭 잡고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밤의 해변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치로 은빛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부인! 민준이 세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오늘따라 달빛이 참 곱구려. 그러게요, 서방님. 꼭 용궁의 달빛을 닮았습니다. 세화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민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 화려했던 용궁을 버리고 이 누추한 어촌에서 사는 것을. 세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듯 속삭였다. 저에게는 이곳이 용궁인걸요.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무태 따뜻한 달빛과 바다의 깊은 평화가 함께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요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두 사람의 깊고 고른 숨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잠시 후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일부 시작 부분에만 들어갑니다. 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8부 끝에도 동일한 CTA를 삽입합니다. 고요한 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밤 당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